안녕하세요. 저는 귀염둥이 딸을 키우며 살고 있는 아줌마 구독자입니다. 저는 친정엄마가 당신의 시댁과 극심한 갈등을 빚어오신 분이었습니다. 제 친할머니께서는 보통으로 꼬장꼬장하고 깐깐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 속 그 시절 친할머니의 모습은 정말이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상정을 하고 싶지가 않은 분이었습니다. 사람의 길을 빨리게 만들다 못해서 아예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 어떤 관계로도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었는데 고부관계로 만났으니 친정엄마의 스트레스는 당연히 극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딱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다. 어렸을 때 저와 여동생 앞에서 친정엄마가 하셨던 말씀이었네요. 그때 그 표정과 말투, 분위기 같은 것들이 계속 잊혀지지 않아서 저는 자라는 동안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은 자라면서 엄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큰딸로서 엄마에게 자주 감정이입을 했었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엄마를 바라볼 때면 저도 함께 우울하고 힘들어졌었어요. 도대체 친할머니께서는 왜 당신의 며느리를 못 잡아 잡숴서 안달인 건지 어렸던 저의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서 괜스레 죄송스럽기도 했었어요. 나라도 자식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아들이었다면 엄마가 할머니로부터 괴롭힘을 덜 받았을지도 몰라. 저하고 여동생 둘 다 딸이었으니까요. 그게 엄마의 약점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나 첫째인 제가 딸로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고부관계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오랜 세월 이어진 고부 갈등은 부부 갈등으로도 번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제가 바라보았던 친정아버지의 모습은 어찌 보면 평화주의자였고 달리 보면 비겁한 회피자였습니다. 두 사람 일은 두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당신이 알아서 현명하게 어머니하고 잘 좀 지내봐. 당신 그렇게 잘 지낸 능력이 충분하면서 괜히 왜 그렇게 가시를 세우면서 살아?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계시기를 원했고 동시에 고부 갈등을 겪고 계셨던 엄마를 은근히 깎아내리시면서 탓을 돌리셨습니다. 엄마만 잘하면 고부 관계가 좋을 텐데 엄마가 대처를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상태로 세월이 흘렀으니 엄마가 화병에 걸리실 만도 했어요. 그리고 친할머니께서는 나날이 상대하기 어려운 성질머리를 내셨거든요.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의 눈으로 딱 보기에도 친할머니 쪽이 무조건 이상하고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될 만큼 말입니다. 그 지경이 되자 솔직히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엄마에게 탓을 돌리며 나무라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아버지가 대체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셨는데요. 그때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대단했었죠. 우리 어머니 정말 불쌍하신 분이야. 옛날에 진짜 말도 못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라. 도저히 친할머니의 포악한 성질머리를 감쌀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불쌍하신 분이니까 무조건 이해를 해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사춘기 중학생 나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춘기를 지내고 있던 저였는데 아버지의 그 발언을 듣고 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학교의 일이고 친구 문제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와 친할머니를 향한 분노만 남게 됐던 게 기억이 나요. 솔직히 그 무렵에 사춘기랍시고 엄마한테 틱틱대면서 말도 함부로 했었고 싸우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너무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버지마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제가 그토록 열이 받았는데 당사자인 엄마는 어떠셨겠나요? 지난 세월 비겁하게 회피만 하시면서 맨날 말씀을 두리뭉술하게 하시고 고부 갈등은 심각한 게 아니라 단순한 감정 싸움이라고 치부를 하셨던 아버지였는데 그런 분이 드디어 제대로 입장을 밝히셨건만 그게 바로 친할머니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깨졌습니다. 엄마의 억눌러왔던 화가 폭발하고도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게 당신이 내린 결론이라는 거지?
그래, 잘 알았어. 진작에 내가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왜 여태까지 자그마한 기대 한 줌이라도 당신에게 품고 있었을까?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당신하고 못 살아. 이혼해.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당신이 대관절 무슨 능력이나 있다고 애들을 키우겠다는 거야? 객기 부리지 마. 이혼하면 당신은 감당 못해. 웃기시네. 애들 어렸을 때 기저귀 한 번을 당신 손으로 갈아줘 봤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돈이나 벌어오는 곳으로 모든 것을 퉁쳐버렸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잖아. 당신이 애들에 대해서 뭘 알아? 어차피 애들한테는 당신이 있으나 없으나 존재감은 똑같아. 당장 이혼하고 애들 키울 돈이나 다달이 나한테 붙이셔. 중학생, 초등학생 자식이 있는데 설마 그 잘나신 분께서 생활비를 안 보내주실 건 아니겠지? 돈이고 자시고 나는 이혼 못해. 절대 안 해줘. 내가 왜 이혼을 하고 왜 내 새끼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돼? 말도 안 되지. 뭐야? 나는 당신하고 사는 게 지옥이야. 갑갑해서 미치겠다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신이 애들하고 떠나버리면 나만 손해이고 나만 불편하지. 야, 이 천하의 이기적인 놈아. 나랑 이혼하고 너는 너의 그 불쌍히 죽겠는 어머니하고 살면 되잖아. 불쌍한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이나 처먹고 살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불쌍한 게 누군데? 설마 당신이 불쌍하다는 거야? 와, 진짜 착각도 유분수다. 당신이 생활비가 없어서 식당 일을 다녔기를 해. 아니면 공장 일을 다녔기를 해. 그것도 아니면 목욕탕 청소 일을 다녔기를 해. 그런 거 한 적 없잖아. 나랑 결혼하고서 어렵게 쪼들려 산 적도 없으면서 호의호식은 다 해놓고 뭐가 불쌍하다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워낙 손자를 원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손녀만 있으니까 그게 두고두고 아쉬워서 그런 심정을 표출 좀 하신 것 가지고 당신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어? 아니 막말로 당신이 아들만 낳았어도 됐을 일이잖아. 당신도 잘못이 아예 없지는 않아. 세상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 가치도 없어.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네. 하도 나랑 어머니 일에는 입을 조개처럼 다물면서 딴청을 피우고 모르쇠를 해온 세월이 길었잖아. 나는 그래서 지금 당신한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듣게 된 것이 아주 놀랍다. 반드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덕분에 굳혀졌어. 뭐가 됐든 나는 이혼 못 해주겠으니까 당신 혼자 알아서 잘 해보든가. 부모님의 첨예한 갈등 대립은 그때부터였죠. 솔직히 그때 저는 속으로 아버지를 향해 원망으로 엄마를 응원했지만 이혼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것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낯설고도 무서웠습니다. 이혼 문제는 제가 감히 끼어들 영역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친할머니께서는 끼어드셨습니다. 진짜로 이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일부러 그러는 거 누가 모를 줄 아니? 너 같은 거 속이 훤하지? 엄마를 그런 식으로 조롱하셨어요. 엄마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아예 협조를 안 해주고 있었으니 이혼을 하는 방법도 요원한 상황에서 조롱이 들려오는데 이 상황을 타개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열이 잔뜩 오르신 엄마는 아예 친할머니를 안 보고 살겠다고 선언을 한 뒤에 무시를 하셨고요. 아버지하고는 냉전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신 게 드러났어요. 아버지가 어떤 다른 여자하고 따로 만나서 밥을 2차례 먹으며 데이트를 즐기셨다는 사실이 정말 우연히 밝혀졌던 건데요. 하다하다가 이제는 바람이야? 다른 건 몰라도 여자 문제로 시끄럽게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너무 순진하고 멍청했구나. 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거였네? 당연히 엄마는 극심하게 분노하셨고 배신감에 치를 떠섰습니다.
그때 친할머니를 위시한 친가에서는 엄마를 나무라며 설득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한 번 걸린 것 가지고 너무 사람을 몰아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지금 눈 감아주면 평생이 편할 것이라고 그런 희한한 소리들을 해댔었죠. 잘난 구석 하나 없으면서 네가 내 아들을 용서 안 해주면 어쩔 건데. 특히 친할머니께서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도 엄마의 속을 박박 긁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엄마, 이혼하세요. 어차피 아버지하고는 진작에 사이가 틀어지셨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혼할 이유로 그냥 삼으세요. 바람 피우신 아버지하고 이참에 이혼하시면 좋겠어요. 너덜너덜하게 상처를 입으셨던 엄마는 저의 응원을 받으시고는 힘을 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시다 걸렸으니 그걸 토대로 이혼을 진행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그쯤 되면 이혼에 협조적이실 만도 했건만 끝까지 아버지는 뻔뻔하게 나오셨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기는 했어. 그래? 그건 나도 인정하는 바야. 그치만 용서를 못 받을 정도로 중죄를 저질렀다고는 생각 안 해. 부디 제발 당신이 감정적으로만 굴지 말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끝까지 이혼을 못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셨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부모님은 다툼을 이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친가 쪽에서 엄마를 그때 엄청 욕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저랑 여동생을 향해서도 애들이 이상하다,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며 돈 벌어오는 아비를 무시한다는 소리를 해댔었던 게 만만치 않게 괴로운 요소였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자꾸 안 굽히시니까 법정 공방도 정말 마지막까지 이어졌었어요. 엄마는 악에 바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열을 올리셨었죠. 아버지가 뜻을 안 굽히셨던 게 문제였지. 결혼 생활 중에 엄마가 고부 갈등으로 당해오신 것들과 아버지의 바람, 그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오래 질질 끌었던 게 끝나자 엄마는 너무나도 후련해 하셨고요. 많이 지쳐 계셨으나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잘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엄마하고만 셋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저는 두 분의 이혼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업적으로 의욕이나 성취가 썩 그렇게 따라주던 아이는 원래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였고요. 중학교 때는 반에서 중상위권 정도였었죠. 그냥 보통 수준이었다고 보면 됐는데요. 이혼 다툼으로 엄마가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고등학생인 내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성적을 올리고 대학을 잘 가는 것보다 더 엄마를 위해드리는 방법이 있을까? 무조건 공부를 해야만 해. 제가 다할 수 있는 노력의 분야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학교에서 오래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고요. 성격이 사교적이면서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것저것 공부 비법을 알아내고 문제풀이에 도움을 받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공부 감각을 스스로 터득해 나갔었던 것이었죠. 부모님의 이혼 문제가 아니었다면 저는 무조건 고등학교 생활도 별 생각 없이 해낸 다음에 그저 그런 널리고 널린 대학교에 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도끼를 품어야만 할 확실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실행에 옮겼었죠. 저는 또한 제 밑으로 여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장녀로서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있었던 듯 싶어요. 가정 환경도 어지러워진 마당에 제가 언니로서 잘하는 모습을 무조건 보여야 할 때라고 여겨졌었거든요. 쓸모없는 기집년들이라고, 그 애미의 그 딸년들이라고 할머니가 우리 자매한테 옛날에 얼마나 욕을 하셨었는데 내가 그걸 잊으면 안 되지. 이제부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 돼서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려야 해. 공부에만 매진했던 저는 타고난 두뇌가 받쳐주지 않아도 뒤늦게 고등학생이 돼서야 열심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까지는 내지 못했으나 어디 가서 대학 간판을 소소하게 자랑할 정도의 성과까지는 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지원해서 당당하게 합격을 해냈고요. 우리 딸 정말 잘했다. 공부에 집중하기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쩜 이렇게 대학까지 잘 붙었니? 너무 대견해. 못난 엄마 밑에서 딸이 잘나게 커줘서 정말 고마워.
착하다. 엄마가 기쁨의 눈물을 훔치시는 걸 보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커다란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네요.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큰딸, 대학생이 된 걸 축하한다. 용돈 좀 주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얼굴 보고 밥이나 먹자꾸나. 저는 몹시 떨떠름한 심정이었고요. 일단 거절의 말부터 나갔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는 아버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알려드렸고요. 그러자 엄마가 정말 예상 밖으로 저한테 그냥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을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였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아니었잖아. 괜히 네가 아버지하고 영영 멀어질 필요는 없어. 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엄마가 상처를 받으신 만큼 저희도 똑같이 받았고요. 엄마가 느끼셨던 분노와 배신감, 이런 것들도 자식인 저희가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랬죠. 그러자 엄마는 충분히 저의 주장을 이해해 주셨고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가 또 연락을 주셔서는 용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따로 용돈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거절을 했고요. 그때 아버지가 여동생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고등학생인 여동생이 현재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목표로 하는 대학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기에 제가 아는 선에서 대충 알려드렸었죠. 무심하셨던 아버지가 자식의 이모저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건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속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런 연락을 제가 나눈 걸 아신 엄마는 착잡한 얼굴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냥 용돈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따로 네가 용돈이라도 챙겨야 낫지 않겠니? 네 아버지가 솔직히 이상적이고 좋은 아버지와는 거리가 있던 사람이었잖아. 대학생이라 네가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아버지한테서 용돈이라도 따로 받아내면 너만 이득이고 좋은 일이야. 그렇게라도 아버지 노릇을 조금이나마 하도록 그렇게 네가 돌아. 그리고 너는 받을 자격이 당연히 넘쳐.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 그냥 아버지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서 용돈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용돈을 송금해 주셨는데 그걸 확인하고 나니까 제 속은 약간은 후련했고 엄마의 말씀을 따르길 잘했다고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존심을 내세우며 부려봤자 돈을 안 받아봤자 저만 손해이지 싶었습니다. 원래도 아버지가 사회적 위치는 괜찮으신 분이었는데요. 엄마하고 기나긴 이혼 다툼으로 끝내신 이후에 더욱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계셨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용돈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길 잘했다 싶어서 마음도 편안했고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으나 사회생활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권선징악이니 사필귀정이니 하는 그런 건 현실에 없는 건가 싶어서 묘하게 입맛이 쓰기도 했었습니다. 저나 여동생이나 둘 다 함께 딸이라서 그런지 부모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원체 이심전심이었어요. 똑같이 엄마 편이었고요. 둘 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성실하고 착한 딸이 되고자 노력하며 마음 먹었던 것도 동일했었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에만 집중을 하느라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4살 아래의 여동생은 당시에 많이 외로웠었나 보더라고요. 사춘기 때 혼자 심적으로 많이 방황했던 것을 제가 나중에야 알았었네요. 그래도 나쁜 쪽으로 엇나가지 않았던 게 기특합니다. 저와 여동생은 똑같은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란 자매였으나 성인이 돼서는 생각하는 지점이 갈렸는데요. 저는 제 부모님을 보고 자랐고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다 봐서 그랬던 것인지 결혼에 대한 환상이 아예 없었어요. 연애는 열린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언정 결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진작 열려 있었어요. 저보다 4살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어린 나이에 가정 안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겪었던 여동생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애정 결핍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엄마는 상황에 벅차고 힘들어하셨으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었으니 여동생은 엄마나 저에게 기대면서 응석을 부릴 엄두를 내지 못한 채로 속으로만 외로워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기댈 수 있는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여동생은 필요로 하고 있었고, 본인이 화목한 가정을 일구어서 직접 못 누려본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했었죠. 아, 참고로 여동생은 인지도가 거의 없는 대학교에 갔었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동네에 붙어있는 대학이었는데요. 거기서 2학년 때 복학생하고 눈이 맞아 연애를 하게 됐었죠. 제가 웬만해서는 여동생한테 참견이고 간섭이고 전혀 안 했던 언니였는데요. 거의 처음으로 여동생이 대학교 3학년이었을 때 진지하게 잔소리를 했었어요. 슬슬 취업 걱정을 해야 하지 않겠어? 대외 활동 뭐 어떤 거라고 있는데. 자격증은 저번에 따느니 마느니 소리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 아직도 결정 못 내렸고 잘 모르겠으면 내가 골라줄게. 너는 내가 추천해준 대로만 따라서 공부하고 자격증 따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대학 이름이 부족한 만큼 다른 걸로 열심히 보충해야 돼. 지금도 벌써 약간은 늦었어. 얼른 서둘러야지. 저는 의욕적으로 진지하게 조언을 해준 것이었는데 그때 여동생이 보인 시큰둥한 반응에 놀랐고 조금 실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저는 일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졸업을 하고서 제법 괜찮은 직장에 갈 수도 있었지만 고민 끝에 훨씬 더 좋은 더 직장이지만 정직원이 아니라 인턴으로 입사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좋은 직장에서 인턴으로나마 일을 한 경력을 쌓으면 정식 취업 때 써먹을 수 있었고 더욱 욕심을 냈던 부분은 대기업의 직장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정석으로 체계적인 것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먼저 배워두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 나름으로 큰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린 것이었고 멀리 내다보고 천천히 성장해갈 계획이었습니다. 구체적이게 노선을 정하고 단계별로 실행을 해가는 저와 완전히 상반되었던 게 바로 여동생이었어요. 단순히 설명을 하자면 되는 대로 상황이 그저 닥치는 대로 딱 그냥 그렇게만 사는 걸 선호하였죠. 여동생은 멀리 내다보고 미리 계획을 짜는 걸 피곤해했습니다. 1년 뒤 미래는 생각 안 하고 당장의 오늘만 바라보았죠. 서로 장단점이 있었어요. 저는 틀에 박혀 있었고 여동생은 자유로웠습니다. 성격도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진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댔으나 여동생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걸 싫어했고 약간 느긋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대비와 대책이라는 게 항상 있었고 여동생은 아무런 대비도 그에 따른 대책도 없었죠. 감정적으로만 고민을 하는 게 다였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으며 긴장감이라는 게 없었어요.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연애에만 빠져서 거기에 온 정신을 다 쏟았고 인생을 그렇게 흘러가게 둬도 된다는 식으로 여동생은 행동을 했었고요. 그걸 진작에 꿰뚫어 보지 못하고 다잡아주지 못했던 저의 실책이었죠. 여동생은 제가 하도 취업 잔소리를 하자 집에 돈이 넉넉하게 있지는 못해도 여차하면 아버지라는 믿는 구석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발끈했고 엄마도 거의 비슷한 반응이셨어요.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는 것까지는 자식으로서 그럴 수 있고 문제가 없지만 전적으로 기댈 생각을 하면서 자기 발전도 안 이루고 그렇게 태만하게 잘 자세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속이 상하시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때문에 온갖 마음고생을 다 하셨던 엄마인데 그걸 알면서도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기댄다느니 계획 없이 나태하게 살면서 그 모습을 아버지와 친가 식구들에게 보인다느니 그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제가 강한 주장을 펼치자 여동생은 의기소침해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더니 기어이 취업 준비가 전혀 안 된 채로 졸업 시기가 다가오자 아예 결혼을 일찍 하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23살짜리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할 상대가 있어서 지금 그러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하더군요. 2학년 때 처음 만난 복학생하고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며 반대했고 엄마가 아시면 기아 마실 일이니까 아예 엄마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여동생이 조용히 정신 차리고 그 복학생과 헤어지면 될 일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둔 여동생한테 결혼을 운운한 남자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저는 헤어지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여동생의 마음에 불을 붙였던 것 같아서 나중에는 후회가 좀 들었더랬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의 로맨스 이야기인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집안이 앙숙이라 이뤄질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토록 절절했던 게 아니겠어요. 직접적으로 반대에 부딪히고 나니까 여동생은 오히려 더 불이 붙어서 헤어질 마음이 없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졸업 후 즉시 취업은 물 건너갔었고 아르바이트나 시작했던 여동생이었습니다. 엄마는 여동생을 보며 언니가 너무 착실하게 뭐든 다 해내니까 동생으로서 부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셨고, 비록 아르바이트일지라도 본인이 부지런하게 지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일단은 대견하게 보고 싶다고 하셨었죠. 저도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설마 여동생이 엄마와 저 몰래 남자친구와 반동거 생활을 시작했던 줄은 꿈에도 몰랐었고요. 그러다가 덜컥 임신이 돼서 다 드러났죠. 24 여동생은 임신을 했으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부르기에도 참으로 애매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1년차 신입인 남자하고 말입니다. 능력도 부족했고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집안 배경이 받쳐주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집안은 가난했고요. 이러한 상대하고의 결혼을 찬성할 가족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까지 저는 이를 악문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동생이 그런 사고를 쳐버리니까 갑자기 제 노력에 빛이 바래는 것 같았고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여동생은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결혼해야 하는 거라고 주장했으나 그럼에도 엄마와 저는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꽃다운 나이 24살인데 아직 사회적 기반도 전혀 못 다진 상태에서 임신 때문에 무작정 결혼을 한다는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혔던 것이죠. 복학생 신분으로 제 여동생을 먼저 꼬셨었고 외로움을 잘 타는 여동생을 간파하고 온갖 감언이설만 늘어놓으며 현혹시켰던 그놈은 남자답지도 못했습니다. 비난이 무서워서 슬그머니 여동생 뒤로 숨었고 그러면서도 결혼 허락은 받아내고 싶어 했었죠. 돈이 어디에 있어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냐고, 설마 아버지한테 손 벌려서 결혼 자금 다 받아낼 작정이었다면 진심으로 실망이라고 제가 여동생에게 신랄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발끈하면서 절대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나도 그동안 언니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 느꼈던 건 아니야. 나도 내 인생 스스로 꾸려나가고 개척하고 그렇게 아버지한테도 보란듯이 멋지게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 그래서 최소한 결혼할 거니까 지원 좀 해달라고 부탁을 아버지한테 할 생각은 추워도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는 대학 졸업한 성인이잖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 거고 아기도 문제없이 오빠하고 내가 둘이서 책임지고 잘 살아볼 거야. 예쁜 가정을 이뤄서 사는 것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해. 사실 그게 내 진짜 오랜 꿈이었기도 한 것 같아.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동생이었으나 그 말 맞다나 대학까지 나온 성인이라는 건 사실이었죠. 본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더 이상 그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여동생은 그놈하고 혼인신고를 멋대로 마친 채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식도 필요 없고 그저 진정한 애정과 신뢰만 있다면 그게 바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여동생에 대해서 참 모르는 언니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더랬죠.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싶었고 그저 막막하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끙끙 앓으시며 들어 누우신 상태였었고요. 그럼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심정으로 여동생을 보듬으실 준비를 엄마는 서서히 하고 계셨어요. 여동생이 출산을 하기 전에 신혼집도 다른 곳으로 마련을 해주고 이것저것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엄마가 저에게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셨을 때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었고요.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너무 알콩달콩 잘 사느라 연락도 먼저 안 하는 여동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결혼하자마자 그놈하고 갈등을 빚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혼한 아버지가 잘 산다면서, 돈 많다면서, 부자라면서. 근데 이게 뭐야? 크게 지원받고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절대 못 놓치겠다 싶었던 건데 10원 한 장을 못 받아먹어? 에라이, 내가 똥 밟았네. 세상에, 알고 보니까 여동생이 진작에 그놈하고 사귀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저런 가정사를 다 털어놨었는데 그놈은 그걸 듣고서 땡 잡았다 싶어서는 작정하고서 여동생과 결혼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여자와 결혼할 확실한 방법은 임신이었고요.
천하의 못된 놈이었죠. 예상 밖으로 여동생은 아버지의 지원을 전혀 안 받았고 분노한 그놈이 난리를 쳤습니다. 여동생의 심정이 어땠겠나요? 그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여동생이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여동생을 잡고서 엄마랑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모릅니다. 여동생은 무조건 본인이 다 잘못했다고 하였고요. 괜찮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다른 건 아무것도 신경 쓸 거 없고 너는 네 몸 추스를 생각만 하면 돼. 엄마는 그 나쁜 놈에게 따져묻고 자시고 하기도 싫다고 하시면서 당장 하루라도 빨리 여동생이 이혼을 해서 그놈과 아예 끝내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조용하고 빠르게 그놈과 이혼을 했고요. 완전히 속아 넘어갔던 것 때문에 충격이 커서 한동안 후유증으로 앓았습니다. 그런 여동생을 채근하지 않고 그냥 지켜봐주며 기다려줬었죠. 저는 어느새 30이었으나 결혼 생각은 아직 전혀 없었는데요.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를 많이 꺼냈었지만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서 그런가 별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32에 지인의 소개를 통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에 동기의 손에 이끌려 나갔던 단체 미팅 자리에서 처음 만났었던 사이였어요. 그러나 그때 남편하고 이뤄지지 않았었고 하루만 딱 그 자리에서 스쳤던 인연인데 다시 마주쳤을 때 뭔가 기시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과거를 더듬어 보다가 미팅 자리에서 만났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금세 심적으로 가깝게 느껴졌었고요. 남편이 저랑 4살 차이였어요. 우리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네?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혼에 적극적으로 나왔었죠. 심적으로 방황하던 여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집 밖으로 나왔고 그러다가 정식으로 직장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제 여동생 쪽도 안심이 되었고 저도 아예 결혼을 안 할 생각이라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결혼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면 굳이 더 미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33 나이에 저는 솔직히 남편을 열렬하게 미칠 정도로 사랑하지는 않았으나 직장 좋고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무엇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결혼을 이야기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마음을 굳히게 됐었죠. 그 무렵에 친할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다가 상태가 점점 좋지 않아서 위독해지셨으며 엄마와 저희 자매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연락을 받고서 알게 됐었죠. 이제 연세가 많으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뵙겠구나 싶었네요. 친할머니를 뵈러 가겠다고 결심을 했던 건 그분이 엄마에게 사과를 직접 남기시려는 것 같다고 추측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찾아뵈었더니 나이 지극하게 드신 친할머니께서 기력이 다 쇠하신 채로 누워 계셨어요. 그야말로 이빨 다 빠진 호랑이더군요. 성질머리 한번 지독하셨던 분이 이렇게 되신 것에 엄마는 만감이 교차하신 얼굴이었죠. 마지막으로 당신의 과오를 꺼내시며 사과를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던 저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친할머니의 용건은 사과 같은 게 아니었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실 수 있도록 엄마와 저희 자매가 나서서 설득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어떤 여자분하고 3년 정도 연애를 하시다가 정식 재혼 문제를 두고 망설이신 끝에 결국 헤어지셨더라고요. 아버지 쪽에서 재혼을 고사하셨대요. 그 여자분은 한번 다녀오신 분이기는 했어도 집안 배경이 몹시 좋았다고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꼭 잘난 내 아들이 다시 세장가 드는 걸 봤어야 했는데. 친할머니께서는 분하고 원통하다고 하시다가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의식을 잃으셨고요. 엄마와 저희 자매는 그 길로 나왔었고 친할머니께서는 이틀 후에 돌아가셨었죠. 어떻게 끝까지 나한테 개소리만 하다가 가셨을까? 엄마는 당신이야말로 분하고 원통하다 하셨고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들을 남기셨던 것에 아버지는 무안해하시면서 미안하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영 좋지 못하였고 저는 결혼식에 아버지를 초대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였죠.
만약 친할머니께서 그런 유언만 안 남기셨어도 결혼식에 아버지를 부르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상황이 참 공교로웠습니다. 신랑 측 혼주석도 모친뿐이었기에 양가 그림이 잘 맞기는 했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암 말기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남기신 유산이 제법 됐었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 앞으로 명의가 돌려졌던 시골의 자그마한 땅이 시간이 지나 개발구역에 포함이 되면서 그때 시댁의 재산이 좀 생겼죠. 남편이 셋째이고 위로 누나만 둘입니다. 시누이들은 둘 다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며 사는 중이었고요. 남편은 일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인정 욕구나 성공 욕구 또한 많았는데요. 저는 그런 남자라서 참 괜찮게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를 기점으로 인생에서 항상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 같은 인물이 배우자로서 좋게 보였고 귀감이 되어주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의 그런 면모들을 제가 강점으로 봐준 게 남편 입장에서는 크게 인정을 받은 기분이라 남자로서 체면이 크게 섰고 직장 내 생활이나 돌아가는 것들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남편이 일 이야기를 하면 다 알아듣고서 공감을 하고 제 의견을 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남편은 무척 즐거웠던 모양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썩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게 처음부터 제 눈에는 보였었거든요. 나는 내 아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객관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괜찮은 신랑감이다 보니까 오만 아가씨들이 다 탐을 내는 신랑감이 바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번듯하고 그럴싸하게 대단한 인물이 내 며느리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겨우 이런 수준의 며느리를 내가 맞이하게 되었을까. 이거 참 너무 의외라서 오히려 놀랍지도 않고 헛웃음만 나오네. 시어머니께서 초장부터 제 면전에 대고 그렇게 주절주절 대셨기 때문에 제가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저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뜻이 워낙 확고했고 저도 마음을 굳혔고 시어머니께서 못마땅해 하시기만 할 뿐 반대하시겠다고 아예 나서신 것도 아니었으므로 제가 그 순간에 결혼을 없는다거나 하는 쪽으로 머리가 안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친할머니 같은 악독한 분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시어머니 정도는 아무렇지 않았던 건가 봅니다. 제가 자산가인 아버지를 두었다고 하면 사실 저에 대한 평가는 확 달라졌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못난 조건이라고 여기지도 않았었던 데다가 여동생이 결혼으로 겪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꾸만 나서 아버지가 자산가라는 걸 섣불리 못 밝히겠더라고요. 그런 배경 없이 결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남편하고 서로 잘 만난 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잘 맞는 구석이 확실하게 있었고 목표 지향적인 게 같았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결혼할 짝을 잘 고른 거라고 생각했었고 가족을 포함해 주변의 평가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의 결혼 때만 보더라도 무슨 일이든 뚜껑을 열어봐야 그 안을 알 수 있는 법인 겁니다. 결혼은 남편이라는 사람과 있으나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함께 딸려왔는데 정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시댁과 신혼집은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양쪽 위치에서 다 갈 법한 위치에 쇼핑몰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입점한 대형 브런치 카페에서 시어머니께서는 허구한 날 지인들과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그 카페의 점장이 지인들 중 한 명의 조카였거든요. 지인들과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요? 태반이 자식들 얘기에 며느리 험담 같은 것들이었죠. 우리 모임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소리가 며느리보다 아들이 너무 잘났는데 괜찮냐고 그러더라. 나더러 대인배래. 맨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온 건지 저한테 자꾸 그런 말씀을 전하셨었죠. 쇼핑몰에 마트도 있었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제가 우연히 시어머니의 모임 현장을 직접 발견했었고 저절로 고개를 저었었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퇴사를 하게 된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더 못마땅하게 보셨습니다. 직장에서 큰 건수가 터졌었고 저는 억울하게 휘말린 입장이었으며 스트레스로 몸도 안 좋았기 때문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가뜩이나 내 아들만 월등했는데 네가 더욱 격차를 벌리는구나. 백수라니.
제가 몇 년 동안 너무 일을 힘들게 다녔었기 때문에 이참에 좀 쉬고자 하는 게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생리도 들쑥날쑥할 정도였거든요. 당연히 임신도 안 되고 있었고 남편도 저더러 푹 쉬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혼자서 열이 올라 난리였죠. 저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며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임원으로 파격 승진을 앞두게 되자 시어머니께서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내가 암만 생각해도 말이야, 내 아들이 불쌍해서 안 되겠다. 너희들 결혼한다고 했을 적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허락을 해줬던 게 어찌나 두고두고 후회가 되던지. 이제라도 내가 바로 잡아야겠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내치시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늙어 빠져서 애도 못 가지는 게 말은 잘 알아들어서 다행이구나.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내 아들하고 갈라서라. 이혼해.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부부를 갈라놓으시겠다고요? 저보다 더 나은 며느리를 들이시려고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요? 멀쩡히 잘 살기는 뭘 잘 살아. 네가 못나고 부족한 것부터가 하자 가득한 결혼인데 그걸 어떻게 잘 산다고 할 수 있니? 갈수록 아주 그냥 내가 지인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다. 예, 나도 그럴싸한 며느리 데리고 좀 살아보자. 너 같은 거 말고 내 아들이 임원되게 생긴 마당에 내가 욕심을 안 부리게 생겼니? 태어나서 그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제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가까이 하시면서 침을 튀기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요. 며느리 후보로 점찍어둔 상대 있냐고 솔직하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있기는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보다 고작 3살 어리지만 대신 지방에 땅이 좀 있는 집안의 여자더군요. 남편이 임원으로 승진할 거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되게 관심을 보인 모양이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집에서 그럴 정도면 내 아들이 결혼 시장에 인기 만점이라는 소리 아니겠니? 아가씨들이 전부 내 아들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안달일 텐데. 그래서 지금 저더러 이혼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저더러 이혼 딱지 붙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사회에서 잘 나가는 남편 포기하고요. 뭘 그렇게 울적해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니? 네 애미 네 동생 다 이혼했잖아. 그러니 너도 따라서 이혼하면 가풍에 걸맞고 좋지 뭐. 그 발언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제 여동생의 이혼 사실은 시어머니께 알려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따졌더니 그냥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니께 알려드렸던 것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아 했어요. 시어머니의 이혼 강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남편이 당황하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일인 것처럼 굴면서도 어머님 뜻은 거역 안 하겠다는 반응이네. 내 말이 맞아? 피곤해 죽겠는데 정말. 당신이 이러니까 우리 엄마도 질리신 거 아닐까? 그리고 난 잘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랑 둘이 알아서 해결하든지 해. 와, 남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친정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모습 또한 겹쳐진다는 걸 깨달았죠. 미련이 싹 사라졌고요. 이혼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일부러 이혼이 겁나는 척, 슬프고 괴로운 척, 그렇게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끌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애태웠습니다. 돈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왜 꿈쩍을 하네? 너 진짜 내 아들 발목 잡아서 끝까지 늘어지려고 이러니? 야, 이 찰거머리야! 그러면 어머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해 주시든가요. 제 마음을 딱 정리하고 접을 수 있을 정도로 불러주시면 저도 결단 내리겠습니다. 그래, 나도 각오 안 한 바는 아니다. 10억? 현금 탈탈 털어서 내가 10억 너한테 쥐어줄 테니까 그거 받고 썩 꺼져라. 됐지?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부르실 수 있는 최대의 액수였고 홧김에 내지르신 숫자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저는 당장에 수락을 했습니다.
저더러 수지 맞은 년이라며 욕을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고 돈이나 챙겼네요. 남편은 제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다행해 쫓겨나는 것이지만 거액을 챙겼으니 결국 저에게 잘된 일이 아니겠냐면서 약간 축하한다는 듯이 제 어깨를 두드리는 것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빈말로나마 저에게 사과를 안 하더군요. 제가 결혼 정년기에 남편을 소개받았던 건 그 회사의 이름을 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주주로 계셨거든요. 그런 전말을 감춰둔 채로 저는 2회에 걸쳐 10억을 받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은 두 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었죠. 저는 그 거액을 어떻게 쓸지 벌써 정한 바였어요. 여동생이 미혼모를 지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가난하거나 가정의 불화 때문에 방황하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고 복지센터를 연결해주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동생이 그쪽으로 아예 일을 하면서 많이 베풀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돈을 주었어요. 기본적인 돈 관리는 엄마가 하셨지만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혼을 당했는지 아버지한테 당연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야? 그렇다면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아버지의 간결한 선언은 큰 파장을 불러올 예정이었죠. 이혼하고 나서 저는 홀가분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문득 전에 장을 보러 다녔던 쇼핑몰에 들러봤어요. 그랬더니 브런치 카페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지인들과 또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씩 웃으면서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뵙네요. 여전히 이곳에서 죽치고 계시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어? 너, 여기는 웬일이니? 아유, 깜짝이야. 못 알아볼 뻔했네. 인사를 건네자 화들짝 놀라셨고 저를 훑어보셨는데 그건 지인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작정하고서 깔끔하고도 고급스럽게 꾸민 모습이었으니 다들 그러실 법도 했죠. 거액을 챙겨서 팔자를 핀 거냐는 눈빛으로 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째려보시길래 제가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네요. 어머님 아들은 잘 지내나요? 벌써 이미 재혼한 건 아니겠죠? 곧 하기는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이니? 암만 생각해도 아깝고 아쉽나 봐. 그만큼 받아 처먹었으면 욕심을 그만 부려야지. 참나. 사람 욕심은 끝도 없다더니만. 하긴 내 아들이 정말 잘나기는 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괜히 M1 피해자가 나올까봐 걱정돼서 그렇죠. 임원이라는 걸 보고서 분명히 여자 쪽이 재혼을 하려는 걸 텐데. 어머님 아들 곧 임원에서 잘리잖아요. 뭐? 그게 무슨 헛소리야? 너 미쳤니? 아, 모르셨죠? 그 회사 최대 주주가 제 친정 아버지세요. 뭐가 어쩐다고? 친정 아버지? 결혼식에도 안 왔던? 네.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제 결혼식에는 못 오셨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부모 자식 관계가 어디 끊어지나요? 아버지하고 저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사위가 다니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 계시는 걸 아버지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했으니 감상이 많이 달라지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는 싱긋 웃으며 몸을 돌렸고 제 등 뒤로 전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으며 그 지인들이 놀라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전 시어머니, 그분이 뒤늦게 상황 파악을 마치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하자면서 오열을 시작하셨으나 저는 이미 걸음을 꽤 옮긴 뒤였고 다시 뒤돌아볼 생각 따위는 없었답니다. 여동생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좋은 짝을 만났고요. 덕분에 저도 제부를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소개받아 만날 수 있었답니다. 귀여운 딸 하나 낳고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네요. 그리고 전 남편은 본인이 너무 성공 욕구가 강해서 과욕을 부리며 요행을 부리다가 그게 결정적으로 화근이 되어 임원직에서 잘렸던 것이었는데요. 타격이 너무 컸는지 쉽게 재개하지 못했다는 후문이에요. 당연히 당시에 준비하고 있었던 재혼은 엎어졌었고요. 그 이후로도 별다른 소식은 없는 걸로 보아 일도 결혼도 다 안 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전 시어머니 쪽의 현황이 솔직히 궁금하기는 한데 굳이 따로 알아보지 않는 게 낫겠죠?
사람이 너무 착하면 여러모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 살면서 그렇게 완전 순백으로 착한 사람이 어디 많이 있겠나요? 극히 평범한 사람들 간의 눈치 싸움과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거나 좋은 사람들 간에 생기는 마찰 정도라고만 봤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이 말을 아주 많이 되새기고 있고 저희 남편을 생각하면 이 비유를 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보니 저희 남편은 꽤 착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긴 해요. 매번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꾹꾹 눌러 참는 스타일이에요. 저랑 연애할 때에도 다소 성격이 있는 저에 비해서 남편은 좀 온순한 편이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저도 은근히 남편이 다 들어주는 입장인 걸 알고 그때는 많이 응석을 부려대고 제멋대로 주장도 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니 그게 결코 좋은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제 뜻을 다 맞춰주고 따라와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구석이 꼭 저한테만 한해서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을 할 때에도 자기한테 다소 난폭하게 구는 상사라든지 밑에서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직원들한테도 크게 말 한마디를 못하고 매번 스트레스를 받기만 했었으니 말이에요. 저희에게는 툭하면 시비를 걸어오는 무리가 또 하나 있었으니 바로 서방님과 아가씨였답니다. 우리 남편은 장남으로 태어났고 아주 온순하고 유한 성격의 어머님을 닮아 그런지 형제들에게도 참 잘해주는 오빠이자 형이었어요. 그런 성격을 잘 아는 이 남매들은 맨날 아쉬운 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왔었고요. 남편은 저 같은 여자를 만나서 그나마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그전엔 완전히 자기 동생들 좋은 일들만 해주었더라고요. 남편은 결혼하고 좀 지나서 저한테 처음으로 고백을 한 일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좀 짠했어요. 현주야, 나는 결혼하고 나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 현주랑 우리 유진이랑 이렇게 셋이서 오순도순 사는 게 진짜 행복인가 봐. 그전에 삶도 좋았지만 지금이 너무 좋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늘 누군가를 따라다니며 챙기는 입장이기만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갖고 싶은 것, 해보고 싶고 먹고 싶은 것에 대해서 마음껏 말도 못 해본 것 같더군요. 그걸 시댁에 갈 때마다 느꼈던 게 뭐냐면 다른 집은 장남이랍시고 너무 차별을 해서 문제인데 이 집은 동생들이 너무 오빠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뭔가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그걸 서방님은 따라가지 않고 우리 남편만 혼자 가서 종일 고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 음식도 다 되었는데 이 사람이 안 오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러던 말던 간에 서방님네 부부와 그 집 애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부쳐대는 전이나 주워 먹고 반응이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이런 말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형은 왜 안 오는 거야? 다들 기다리는데. 형수님, 한번 형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 배고파서 이렇게 아기새 마냥 입을 쩍쩍 벌려대는데 너무 기다리게 하네요. 아유, 형 하여튼 행동 느린 거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전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꼭두 새벽처럼 나가서 고친답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댁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자기도 똑같이 아들이면서 퍼질러 누워 TV나 보고 있고 말이에요. 동서도 완전히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자기도 딱히 여기 와서 그런 배려를 할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더군요. 애들도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자기 엄마 아빠가 큰아빠를 무시해서 그런지 제 딸도 쉽게 보고 무시하려 들더라고요. 가지고 온 장난감이 있으면 아무렇게나 그냥 뺏어가려고 하고 말이에요. 하다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그때 큰맘 먹고 한마디를 했어요. 서방님, 저도 너무 배고픈데 서방님이 가서 이 사람 좀 데리고 와주세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못 오나 봐요. 서방님이 가셔서 같이 뚝딱 처리하시고 같이 밥 먹자고 이리로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말을 돌려서 했더니
또 그 말 뜻을 귀신같이 눈치를 채가지곤 금세 또 짜증을 내는 거였죠. 명색이 제가 형수인데 말입니다. 아이고, 형수, 저도 가서 일하란 말이죠? 근데 저는 어제 야근해서 너무 피곤해요. 형 최근에 회사도 관뒀다면서요. 이럴 때 와서 손 쉬지 않게 놀려가면 좀 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때 되면 오지 않겠어요? 아휴, 근데 거참, 배 너무 고픈데. 엄마, 우리끼리 먼저 먹으면 안 돼? 얼마나 여우같이 구는지. 전 이때 너무 화가 나서 결국 죄 없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빨리 오라며 화를 냈고, 땀으로 샤워를 하고 나타난 남편을 수건으로 빡빡 닦아가며 얼른 앉혀서 밥을 먹였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서방님네 애들은 어찌나 버릇이 없던지 큰아빠 땀냄새 난다며 중얼거리고 서방님도 코를 막아가면서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뭔 놈의 우애를 고집할 때에는 꼭 돈이나 어디 좋은 자리를 부탁해가면서 형이라고 붙들고 늘어지고 막상 본인들도 나서야 할 때에는 세상 이런 남이 없는 것처럼 못 본 척하고 야멸차게 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절마다 시댁에 가는 게 너무 싫었고 되도록 서방님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가씨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자기 오빠를 시켜대는지 빨리 결혼해서 자기 남편이 있어봐야 이해를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시댁 분위기를 싫어하는 건 저뿐이 아니라 하나뿐인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은 딸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 참 어린애가 봐도 이런 게 다 보였나 봅니다. 엄마, 나는 할머니네 가기 싫어. 외할머니네가 더 좋아. 외할머니네 가면은 아빠가 더 편한 것 같아. 할머니네 가면 맨날 작은 아빠랑 고모가 아빠한테 말도 안 예쁘게 하고 작은 아빠는 수진 언니랑 희철 오빠는 맨날 날 괴롭혀. 나 이번에 안 가면 안 돼? 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터져 죽겠는데 또 남편은 그런 말을 하면 그냥 팔자 눈썹이 돼가지곤 애 머리를 쓰다듬으며 설득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 마음 상했구나. 그래도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괴롭히지 못하게 할게. 자기 딸도 자기처럼 맨날 저렇게 속이 다 타고 애간장이 녹아나도록 살게 할 건지 전 그렇게 키우고 싶진 않아서 또 남편과 대립하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단 한 번도 저한테 짜증내거나 소리내지 않고 그냥 허허거리면서 당신이 이해해달라, 이번만 봐달라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일이 쓰고 보니 진짜 사람 좋게 다 받아주던 건 정작 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저 사람이 그렇게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잡히도록 웃으면서 눈썹이 팔자 모양으로 변하면 왠지 측은한 거예요. 뭔가 미워할 수가 없달까? 안쓰럽고 짠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남편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평소 답답해하면서도 결국 챙기는 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빠 아프실 때 보통 잘해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아빠가 암에 걸리셔서 여러모로 고생하고 계시고 힘드실 때였는데 전 당시 애가 너무 어릴 때여서 아빠한테 애 없고 자주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껴두었던 휴가를 그때 쓰고 본인이 우리 집에 가서 엄마가 하기 힘들어 하셨던 아빠 목욕이나 산책, 모시고 움직이는 일들을 다 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대소변도 잘 보지 못하셔서 그때 너무 괴로워하셨는데 이 집에 아들이 없으니 자기가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그 처리도 같이 해드렸고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 내 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소리 마.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내가 오히려 도움되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평소 아무리 까칠하고 딱딱하게 말하는 저라지만 전 그때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숨죽여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찌나 미안하던지 내가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어도 차마 저렇게까진 못했을 텐데 자기 부인의 아버지랍시고 저렇게 손수 다 처리하고 목욕까지 빡빡 시켜드리는 남편을 보니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이후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장례부터 해서 저보다 남편이 더 바쁘게 뛰어다녔고, 확실히 사람 좋은 남편의 장인어른 입지가 되어 그랬는지 몰라도 조문객들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이후로도 우리 엄마가 혼자가 된 그 이후로도 정말 살뜰하게 잘 챙겼거든요. 엄마도 이런 사정 때문에 늘 미안해했고, 제 얘기를 통해 시댁에서 남편이 또 어떤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더 잘해주려고 애쓰셨어요. 제가 봐도 남편은 본인 처가댁에나 갔을 때야 비로소 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김서방 왔어? 얼른 앉아. 오느라 고생 많았네. 아니에요. 장모님, 뭐 도울 거 없어요? 저거 상 차리면 되나요?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저희 엄마는 남편이 우리 집에 오면 정말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냥 앉아서 TV나 보게 하고 끊임없이 먹이기만 하세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해도 극구 말리시고 그냥 놀다만 거라며 용돈까지 챙겨주실 정도예요. 사실 아빠 일로 인해서 몇 년 신세를 졌으니 그 부분 때문도 있고 제가 남편을 애틋하게 여기듯 우리 엄마도 그런 것이 비슷하게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런 평범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와중에 회사 상황에 너무 지치고 시달린 남편의 퇴사 이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이렇게 살 순 없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돈벌이를 하고 이후로 또 다른 일들을 알아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털어놓은 계획이 호프집이었는데 일단 저도 그리 받아들여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부부가 같이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 일단 동네 장사이고 남편도 사람들과 사근사근하게 잘 지내는 편에다가 먹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니 여러모로 이게 좀 더 맞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이걸 최종 돈벌이로 생각하긴 어려울 것 같았고 일단 당장 필요한 생활비나 근근히 살아가는 입장에서 중간 다리로 이용한 뒤 나중에 다른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별도의 일들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사업이라는 게 마음처럼 안 되고 더 힘들 거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나 남편도 어릴 적에 각종 알바를 다 해보면서 치열한 20대를 지내서 그런지 그럭저럭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저기 교육도 받고 우리처럼 호프집이나 다른 식당을 차려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받아서 드디어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들 축하해 주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도 시댁에선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정확히 말하자면 서방님으로부터 잔소리가 무척 많았는데요. 아니, 요즘 같은 때 누가 요식업을 해? 말아먹기 딱 좋은 걸. 시대 흐름을 읽어야지, 형은. 참 답답하다, 답답해. 하며 시끄럽더군요. 전 일단 다 귀를 막고 무조건 진행을 했고, 신부님은 그냥 새로운 도전을 축하한다고 얼마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개업을 해서 장사를 하던 때에도 신부님과 아가씨는 오셨지만, 서방님은 끝내 가당치도 않다며 와보지도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동서조차 축하의 연락도 없어서 좀 괘씸하긴 했지만 별 수 있나 싶어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갔는데요.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얄미운 서방님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서방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구나 싶게 이 일이 무척이나 어렵게 가게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딱히 나쁜 상태의 매출은 아니었는데 호프집을 열고서 8개월이 되어갈 무렵에 갑작스레 코로나가 터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때 가게를 열 때 빚을 많이 얻어 시작한 건 아니라서 다른 곳들보다는 부담이 좀 덜한 편이긴 했지만 어쨌든 팔이 날리는 가게 상황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힘들더군요. 매일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을 보고 뉴스에는 무섭고 갑갑한 내용들만 나오고 있으니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안 나왔어요. 아무리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지만 각 가정마다 들이닥친 이 재난은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오죽 힘들었으면 저도 그때 그만 이런 말을 했지 뭐예요.
남편은 듣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서방님 말을 들을 걸 그랬나?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가게를 안 열었을 텐데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때 유독 어두워지는 남편 얼굴을 보니 괜히 제가 기를 더 죽인 것 같아서 바로 후회했지만 나날이 갈수록 빈 장소로 이어지는 시간은 길어지고 우리뿐 아니라 주변 상인들의 불만과 애환도 길어지고 있는 시기에 갑자기 어떤 시커먼 그림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 한 번도 남편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몸이 약해서 맨날 지병을 달고 사는 나한테나 있을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남편에게 일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늦은 저녁 몸에 기운이 너무 없어서 남편 보고 먼저 가게에 가보라고 했는데 이후에 옷을 챙겨 입고 아이를 엄마에게 맡겨두고 가게를 열어본 순간 전 기절할 듯 몸이 틀어졌고 스스로 의식도 못한 채 소리를 빽빽 질러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 전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광경을 보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보, 여보! 바로 남편이 그 가게 안쪽에서 말도 안 되는 형태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미 제가 발견한 것은 늦어버린 것인지 아무리 울면서 붙잡고 끌어내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상한 예감이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서 별 발버둥을 치고 누굴 데려온다고 해도 왠지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이에요. 이날 제 앞에 펼쳐진 풍경은 아직도 믿을 수 없지만 남편이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광경이었어요. 전날 밤 같이 김치찌개에 밥을 비벼 먹으면서 어찌되었건 우리에게 뭐던 방법은 있을 거라고 전 평범하게 말을 했었어요. 우리한테 아직 희망이 있을 거야. 어떻게든 먹고 살 방법을 찾아보자. 낙담하지 말고. 알았지? 하지만 남편은 그래 한마디뿐 별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이 무렵쯤 계속 얼굴이 어두웠기에 스스로 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아침이면 아자아자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렸던 사람이었는데 왜 난데없이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건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정신이 들어 그 길로 저희 친정엄마며 시댁에 알렸어요. 이후의 소식은 그 안에서 다 알려지게 된 것인지 아가씨나 서방님 등 모두에게 전달이 되었더군요. 아니, 오빠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오빠 아니 이렇게 허망하게 가면 어떡해? 아가씨는 악 소리를 질러가며 오열을 했고 전 울 수도 없이 그렇게 멍청하게 서서 그대로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설명하는 내내 계속 토할 것 같은 아픔이 치밀어 결국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말을 하다 끊기고 딸도 울고 그렇게 둘이 부둥켜 안으면서 남편을 떠올리고 누구 하나가 또 울음을 터뜨리면 다른 하나는 얼굴을 파묻고 고개를 못 드는 그런 흐름만 쭉 반복되었어요. 수일이 지났지만 전 호프집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넋이 반쯤 나간 여자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집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겨우 기운을 냈고 아버님과 어머님도 집에 오셔서 그냥 말없이 앉아 계실 뿐. 두 분 다 장례식에서 풀지 못했던 슬픔을 이 집에 오셔서 겨우 내려놓으시는 것 같더군요. 두 분 다 말씀이 많은 분들은 아니었지만 처음 나 품에 안아봤을 자식이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에 얼마나 한이 맺히실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또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가까스로 기운을 차려 안방에서 남편의 흔적들을 좀 몇 가지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매번 잘 입고 있던 그 단벌 조끼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더군요. 영수증들도 있었는데
전 이런 것조차 남편의 흔적이 남은 것 같아서 버리기가 힘들었어요. 눈물이 시큰하게 올라오는 걸 참고 있는데 웬 꼬깃하게 접힌 쪽지가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싶어서 펼쳐보았는데 그 내용을 눈을 대강 훑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몇 번이나 읽어 내려갔어요. 솔직히 정말 거짓말을 좀 보태자면 거의 20번은 넘게 반복해서 보았던 것 같아요. 한 번 훑어보았을 때 충격이 너무 거세서 설마 하는 마음에 제발 아니기를 하면서 꾸역꾸역 로봇처럼 억지로 시선을 내려가며 아주 천천히 읽었는데요. 만약 이 쪽지가 여기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 남편은 얼마나 더 억울하게 묻혀 있었을지. 점점 반복해서 읽을수록 가슴에 피가 여기저기 맺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 나야. 정말 미안해. 우선 미안하단 말을 당신에게 꼭 하고 싶어. 사실 당신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었어. 동생이 사정이 안 좋다 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해 거래를 했는데 갚지 못해서 집을 날리고 말았어. 우리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이 아파트를 당신 허락도 없이 미안해. 그저 당신과 우리 자식에게 너무 미안할 뿐이야.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저에게 털어놓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철렁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대상에 대해 알게 되고 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이렇게 우리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뭔 호프집을 차리냐며 조롱에 댔던 서방님이었습니다. 무려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거래를 했고 형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갚지를 않아서 다 날아가게 된 수준이 되어버렸더군요. 졸지에 우리는 남편도 잃고 집도 쫓겨나게 된 상황이 되어버렸기에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말하기도 너무 절망스럽고 자기 동생과도 말이 더 이상 안 통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남편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서 저렇게 목숨을 끊었나 싶더군요. 가게랑 관련된 부분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남편이 크게 부담을 느낄 만한 부분이 없을 텐데 혹시 우울증이라도 앓고 있어서 저렇게 힘들었던 건가 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이들 내용을 보고 있자니 그제서 감이 오더군요. 일단 이날 뒤늦게 서방님네 부부와 아가씨가 찾아왔는데 다들 너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엉엉 울고 있어서 저도 딱히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언제 날을 잡아서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날이 이날은 아닌 것 같아서 넘긴 것 뿐이었어요. 정말 머릿속을 살살 누가 아프게 건드려대듯 미친 듯이 아프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걸 정말 어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런 와중에 며칠 지나 서방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전 몇 초 망설이다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받았는데요. 서방님이 조금이라도 이 내용에 물꼬를 터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기한을 보니 정말 경매로 넘어갈 상황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큰 기대를 걸었던 걸까요? 형도 참 대책이 없네요. 아직 젊디 젊은데 혼자 남은 형수님이랑 유진이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미련하게 간 걸까요?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말도 있는데 노가다라도 했으면 어찌어찌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게 내가 그렇게 호프집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아휴 그놈의 호프집만 아니었어도 심지어 이렇게 은근슬쩍 제 남편이 괴로워한 이유를 자기에게 해준 담보나 경매 때문이 아닌 호프집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 마냥 몰아가더라고요. 전 여기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기 너머로 엄청나게 퍼부어대게 되었어요. 서방님의 반응은 역시나 뻔뻔했고요. 서방님, 지금 그게 하실 말이에요? 제가 다 모르는 줄 아세요? 이 사람 옷에서
웬 종이꾸러미가 구겨져 있길래 봤는데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거 서방님 알고 계셨잖아요. 서방님, 하나뿐인 형과 형수와 조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어떻게 돈을 받아먹을 생각을 해요? 서방님 네 애들만 중요한가요? 본인 때문에 형이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말이 나오세요? 정말 인간이긴 해, 당신이? 제 말에 서방님은 흠칫했는지 한동안 무작정 쏟아내는 제 말을 듣기만 하고 있다가 나중엔 곧 죽어도 본인 탓이 될까 두려웠는지 아니라고 빽빽 우기더군요. 아니, 어떻게 그게 내 잘못이에요? 형수도 참 뻔뻔하네. 형이 한다고 한 거예요. 형이 자진해서 한 일을 가지고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내 탓하면 마음 편해요? 날 모함하면 마음이 편하시냐고. 고소해야겠네. 안 되겠어. 너무 기가 막혀서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 내용을 녹음이라도 했으면 더 나았으려나 싶어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일단은 견딜 수가 없어서 전 그 길로 딸아이를 다시 엄마에게 맡기고 남편이 남긴 유품 몇 가지와 그 쪽지들을 가지고 시댁에 갔어요. 결국 시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서방님이 절 고소하겠다는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저 역시 경찰서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제가 이런 의향까지 밝혔지만 너무 당황하셨는지 말리지도 못하셨고 그냥 가만히 계시기만 할 뿐이었어요. 저는 제 집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더 끔찍하고 허무한 사실이었는데요. 서방님은 투자를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무려 도박을 하는 와중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서 끌었었던 것이더군요. 이 내용까지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 두 분은 가뜩이나 뒷목을 잡고 계신데 어머닌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셨어요. 뻔뻔한 서방님 못지않게 동서까지 난리가 나서는. 아니, 이거를 이렇게 법정 구속까지 시킬 일이에요? 당장 조치를 취하시든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 내 남편. 이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요? 하며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져대는데요. 진짜 동서 머리채를 잡고 싸울 뻔했지만 일단은 나름 신고한 것대로 처리가 되고 있으니 참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 이 상황에 우리 집이 넘어가게 될 것을 염려하여 본인들의 집과 논까지 다 처분을 하셨고 그렇게 대출을 갚아주시게 되었어요. 그러고 두 분은 아주 작은 단칸방을 얻으셨는데 정말 이런 상황을 어쩌는 것이 좋을지 답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동서나 서방님이나 꽤 힘을 썼던 것인지 그쪽 변호사가 저에게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온 거 있죠. 탄원서를 써달라고요? 너무 괘씸하고 어이가 없는 와중에 마침 집에 들리신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긴 했어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이렇게 빚을 갚아주시기도 했고 자식이니 어떻게든 봐달라고 하실 것 같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거 나가 너에게 맡길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부모이지만 나도 더 이상 걔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긴 했어요. 이때 표정을 보아하니 어머니도 평생 동생들에게 양보만 하며 살았던 본인의 큰아들 성격을 잘 아셔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게 형제가 문제로 목숨까지 잃게 된 상황을 보며 도저히 분을 참으실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니네 인생만 생각하고 서방님에 대해서는 그냥 다 놔버리라고 하시기에 저도 솔직히 전혀 해줄 마음이 안 들었기 때문에 써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동서의 전화나 압박으로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하고 있어요. 딸은 딸대로 제 아빠를 그리워하며 말도 잘 하지 않고 정말 너무 괴롭네요. 이런 날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긴 하는 걸까요? 남편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시리고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찌됐든 기분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으니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인연은 하늘에서 정해준다고 하던데 사돈지간도 아마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겠죠? 오늘은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일반적인 친정집과 시댁 사이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이런 집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우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젊은 나이에 일찍이 남편을 잃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각자의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처음 상견례를 했을 때 정작 결혼 당사자는 저랑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께서 하하호호 웃으며 거의 친구처럼 대화를 하고 그러셨죠. 아직도 그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통하는 것도 많아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단순히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보다는 공적인 관계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친해지려면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하고 그래야 하는데 두 분은 성격이 정말로 천차만별이었거든요. 우선 저희 어머니는 정말 소심하시고 매사에 조심성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이고, 그걸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나는 걱정이 돼서. 제가 뭘 좀 하려고 하면 늘 걱정이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언제 한번 회사를 다니면서 상사가 부당한 대우를 해서 그거에 항의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미리 말한 적이 있는데 어지간하면 그냥 참으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시어머니는 정말 남자로 태어나셨으면 이 시대를 호령했을 정도의 사내 대장부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비라도 걸면 아무 말도 못하며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숨을 저희 어머니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행패를 부려? 기가 막히네 아주 겁도 없이 라며 소리를 지르고 때때로는 거의 패악이라고 보일 수도 있을 만큼 온갖 난리를 치시는 분이었어요. 표현할 만한 말이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시어머니를 절대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젊은 사람들도 겁이 나서 별 말을 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오직 저희 시어머님만큼은 언제나 용기 있게 나서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닮아서 완벽히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끔씩 조금 소심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대단하기도 하고 나도 그런 성격을 좀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무튼 이처럼 성격이 완전히 정반대인 두 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두 분이 함께 다닌다고 해도 저로선 상당히 많은 의아함이 들었죠. 과연 저렇게나 성향이 다른데 잘 친해지실 수 있을까 하고요. 저희 부부는 시댁과 친정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시댁과 친정은 같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산다는 것도 두 분이 자주 약속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에 한몫을 했어요. 하지만 정확히는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자주 만나고 싶어서 만난다기보단 뭐랄까 그저 저돌적이고 거침없는 시어머니가 사돈어른 오늘 날도 좋은데 같이 커피나 한잔해요 라면서 무작정 불러내는 통에 약간 반쯤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절을 하고 싶어도 성격상 차마 사돈인 시어머니가 나오라 하는데 무슨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걸 거절하기도 애매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피곤함도 무릅쓰고 나가실 때가 많았겠죠. 하지만 어머니도 그렇게 몇 번을 끌려다니다가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자신을 불러내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이, 예, 사돈어른.
커피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제가 오늘은 조금 많이 바빠서요. 언제부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시어머니를 안 보려고 하더군요. 제가 집에 있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서 왜 시어머니랑 안 만나냐고 그랬더니 아무리 같은 동네에 살고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사돈이니까 선을 지켜야 한다나요? 사돈이 조금 친해지자는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다르게 맞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돈으로 만난 건데 어느 정도 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몇 번 나가면은 안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랬던 건데 계속 이러시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거절을 해야지. 어차피 선택은 어머니가 하시는 만큼 전 그런가 보다 하고서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문제이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고서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저 혼자 친정집에 들리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날 남편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야근이 잡혀서 시간이 남는 저만 가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사돈끼리 선을 지켜야 한다면서 시어머니를 피하던 어머니는 어디 가고 제가 왔는데도 막 열심히 나갈 준비를 하면서 시어머니 만날 생각에 들떠있는 어머니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만나러 가는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 만나러 간다는 이야기만 알게 되었죠. 아이고, 언제는 사돈끼리 선을 지켜야 한다면서. 근데 바로 마음이 바뀌셨나 봐.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쳤더니 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면서 아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사돈이랑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고 또 따져보니까 사돈끼리 친하면 이래저래 도움될 일도 많고 좋지 않겠어? 라고 하시더군요. 대체 시어머니가 어머니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진 몰라도 어머니는 시어머니랑 함께 있는 게 퍽 마음에 드는 눈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끔씩 안부 전화 삼아서 연락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시어머니와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금방 끊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가 성격이 좀 괄괄하신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의리가 있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래서 내심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마음에 들어하는 걸 전 좋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어머니랑 함께 다니면서 소심한 성격도 좀 고칠 수 있기를 바랬죠. 물론 시어머님처럼 너무 성질 부리거나 한다면 요즘 세상이 좀 위험하니까 그건 바라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처럼 너무 소심한 성격이라고 해서 사는데 그리 득될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전 두 분이 나이대도 비슷하고 사정도 비슷하니까 그저 평범한 우정을 쌓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시댁으로 오라는 이야기였죠. 명절 때나 생신 때나 바쁘면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하시는 쿨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아무런 날도 아닌데 저희를 부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인가 보다 생각하고 일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전 전혀 예상치 못한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어머님이 엄마도 부른 거예요? 제 질문에 어머니가 대답을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한 발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저희를 앉혀놓고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을 했죠.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잡나 싶어서 저도 남편도 긴장을 하고 듣고 있는데 나 이번에 사돈이랑 칼국수집을 열려고 한다. 응? 칼국수집?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칼국수집이라니. 참고로 시어머니나 저희 어머니나
식당일 같은 건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신 그냥 순수한 전업주부입니다. 물론 두 분 다 남편을 잃었을 적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한 건 맞지만 그조차도 식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체 왜 갑자기 두 분이서 함께 식당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죠. 거기다 요식업이 쉬운 길도 아니고 걱정도 되었고요. 두 분 다 요리에 취미가 있거나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요즘 함께 다니면서 느낀 건데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가게라도 하나 하면은 대박이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요 동네에 괜찮은 칼국수 집이 없거든. 그러니까 괜찮은 곳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칼국수 집을 열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하지만 포부와는 달리 장사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정말 오래도록 준비하고 연구해서 오픈을 해도 망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겨우 동네에 맛있는 칼국수 집이 없다는 이유로 두 분이서 칼국수 집을 열겠다니. 그래서 저와 남편은 혼날 것을 각오하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았어요. 그런 이유로 칼국수 집을 연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요새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정말 극소수예요. 대부분은 다 망하고요.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어. 한번 우리가 만든 걸 먹어봐, 일단. 그래, 사돈 말이 맞다. 우리가 그 소수가 되면 되지. 우리도 생각 많이 하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것 말고도 문제가 되는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끼리 함께 사업을 하는 게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물론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다른 사돈들보다 정말 한 가족처럼 돈독한 관계이기는 합니다. 매일같이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하지만 오래한 가족도 함께 일하다가 연 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라고 해서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두 분이 친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업무적으로 하나도 관련이 돼 있지 않고 그냥 배경 상황이 비슷하고 서로 나이대가 얼추 맞단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지.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격 자체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리고 보통 그런 성격 차이는 일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직계 가족끼리 동업을 한다고 해도 싸우고 얼굴을 안 볼 정도로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사돈이면 그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벌써부터 걱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지금 두 분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결국엔 일적으로 얽히면 분명히 싸우게 될 날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해서 두 분까지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사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처럼 두 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각자 만나서 커피 마시고 식사하시고 하면서 친분 다지는 정도로만 계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꽤 강경했습니다. 소심한 저희 어머니도 꼭 시어머니와 함께 칼국수집을 하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할 정도였고, 원래 성격이 센 시어머니는 아니, 당사자인 우리가 하겠다는데 너네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 뭘 착각하는 모양인데 너네 허락받으려고 부른 거 아니다. 통보하려고 한 거지. 싸워도 우리가 싸우고 망해도 우리가 망해. 너네한테는 하나도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 걱정은 하지도 말아라. 라면서 결국엔 저희 반대도 무시하고 칼국수 집을 열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 말릴 방도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갑자기 엄마가 왜 장사바람이 불어서는. 할 수 있는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분만 그냥 그대로 놔두기에도 불안했기 때문에
저와 남편이 시간이 되는 대로 두 분을 지켜보았어요. 근데 비록 처음 칼국수집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조금 허술하고 터무니없다고 할지라도 막상 정말로 칼국수집을 준비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엄청 진지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두 분이서 한 달 동안 여러 지방을 좀 다녀오겠다고 하길래 두 분이서 여행 가시게요? 하고 물었더니 창업하기 전에 지역별로 칼국수 맛있는 맛집들을 다 찾아놨는데 거기서 칼국수를 한 그릇씩 먹어보고 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칼국수 집을 열겠다고 하고 장사를 시작할 건데 최소한 맛있다고 소문난 다른 집 칼국수는 대체 어떤 맛을 내는지 먹어보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도 여기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아, 네. 아무튼 우리 다녀올 테니 그리 알아라. 그 뒤로 두 분이 정말 한 달 뒤에 돌아왔는데 두 분 말로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삼시세끼 칼국수만 먹었다고 합니다. 일부러 손님도 없고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한마디로 맛없을 것 같은 칼국수 집에서도 먹어보고 미리 알아두었던 맛집에 가서도 칼국수를 먹어보고 시어머니가 어머니에 비해서는 요리를 조금 못하시는 편이긴 한데 입맛이 까다로워서 뭐가 어떤 맛인지를 잘 아시고 저희 어머니는 시어머니에 비해서 맛을 판별하는 능력은 좀 부족하신데 대신 시어머니보다 손맛이 좋은지라 시어머니가 중점적으로 칼국수에 대해서 이야기라면 어머니가 그에 따라서 요리를 해보고 이것저것 보완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맞춰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처음엔 우려했던 마음이 이상하게 점차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 두 분이 정말 진심으로 칼국수집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와 남편이 그렇게까지 반대를 한 게 좀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물론 두 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걱정되는 마음의 한 이야기지만 사실 두 분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산 어른이고 분명히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그런 것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서 저희 편견대로 두 분을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완벽하게 창업을 결정하고 가게의 털을 잡았을 때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인테리어까지 싹 바꿔드리면서 두 분이 제대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정말 대박 맛집으로 소문나기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 정도는 무리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 드시고 간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탔는지 언제 한 번 들리니까 점심시간이 아닌데도 자리가 꽤 차 있고 어머니도 시어머니도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완벽히 안심했습니다. 이제 굳이 저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칼국수 집은 두 분이 알아서 잘 운영하시겠다고 말이죠. 근데 딱 그렇게 마음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왜? 무슨 일인데 그래요? 평소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던 어머니가 웬일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하소연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때문이더라고요. 들어보니 정말 사소한 걸로 싸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어머니 하소연을 들어주고 있는 사이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는 하루 종일 일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투정을 들어주느라 바빴다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닌 내용이었어요. 두 분이 원래 밑반찬으로 일반적인 배추김치를 업체에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냈는데 이제 손님도 좀 많아지고 돈도 전보다 많이 버니까 밑반찬 퀄리티를 올리고자 두 분이 직접 김치를 담가가지고 손님상에 내기로 합의를 봤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김치가 아닌 겉절이로 담그는 것까지 말을 맞추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겉절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 분이 입맛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다툼이 생긴 거였습니다. 아니, 칼국수 자체가 밍밍한데 겉절이라도 간이 조금 세야지.
칼국수가 밋밋한데 겉절이가 너무 간이 세면 정작 칼국수 맛이 묻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절이 간도 좀 약하게 해서 균형을 맞게 해야죠. 시어머니는 겉절이 간을 세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겉절이 간을 약하게 해야 한다. 그러고 이 문제로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눴는데도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서 결국엔 그날 일찍 장사도 접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거고요. 엄마, 그냥 어지간해서는 어머님이랑 잘 맞춰봐.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 응? 아, 싫어. 나는 이대로 못 넘어가겠어. 겉절이 맛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전 그나마 성격이 순한 어머니에게 참으라고 했지만 어머니도 이번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지 생각보다 두 분의 냉랭한 관계가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남편도 걱정이 되더군요. 솔직히 얼마 안 가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백기를 들거나 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2주 가까이를 그렇게 두 분이 싸운 상태로 이어지니까 당장 장사도 장사지만 그렇게 사이좋던 두 분이 이러다가 다시 안 보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 분의 사이가 다시 좋아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고 맙니다. 제 기억상 두 분이 싸우고 3주째 되던 날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경찰서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돈을 요구하는 것도 없고 저희 어머니랑 시어머니 성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경찰서에 계시니까 모시고 가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엄마,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말이다. 저놈 때문에 온 거다. 저 흉악한 놈.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옆에서 시어머니는 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벌개진 얼굴을 한 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얼굴이 퉁퉁 부은 웬 남자 하나가 경찰서 의자에 앉아 있었죠.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얼굴이 부은 남자는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 가게에 온 손님이었던 모양인데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나 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나쁜 년이라느니 손님 대접을 거지같이 한다느니 어머니는 어떻게든 손님을 달래려고 하면서 혹시 제가 기분 나쁘게 해드린 게 있으면 사과드릴게요. 라며 얘기를 했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더 기세 등등해서는 그야말로 갑질을 한 거죠. 가게 서비스가 이게 뭐야? 손님이 왕이지 않아?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야, 술이나 가져오라고. 아줌마들이 나이 먹고 귀가 먹었나? 하며 저희 어머니한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욕을 퍼부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거의 울먹이는 얼굴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카운터에서부터 달려와서는 그 남자의 얼굴에 2단 엽차기를 날렸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술을 이렇게 처먹고 와서 행패는 행패야? 오늘 너 죽고 나 살아보자 이놈아. 그리고 그 모습을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의 신고를 받고 마침 저희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던 경찰분들이 딱 목격을 했던 거고요. 아이고, 나는 저런 어머님은 내 생전 태어나서 처음 봤네. 대단하신 어머니 두셨네요. 경찰분들은 웃으며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남자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한 부분이 문제가 안 되진 않겠지만 일단 먼저 시비를 건 것이 그 남자였고 주변의 일을 증언해줄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행히 시어머니는 결론적으로 별 문제 없이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찌저찌 이야기가 다 끝나고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두 분이 그동안 겉절이 간 문제로 그렇게 싸웠던 건 다 잊어먹었는지 손을 꼭 잡고서 경찰서에서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약간 본인이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셨던 모양인데 그날을 계기로 그 이미지가 완벽히 굳어졌는지 어쩌다 어머니가 손님이랑 뭐 길게 이야기라도 하면 도끼 눈을 뜨고 다가와서는 이 손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묻기도 하고 경찰서에 갔던 날만큼은 아니지만 진상을 부리는 손님이 있으면 어머니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기도 전에 불이 나게 나와서는 시어머니 특유의 어투로 애초에 진상짓을 못하게 가로막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겉절이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시어머니의 보호에 고마운 마음도 생기고 괜히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일이 이렇게까지 됐단 생각에 미안함을 느낀 저희 어머니가 한 발 더 주셔서 결국엔 조금 간이 센 겉절이 담그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입맛에 맞는 겉절이를 담그게 될 수 있어서 좋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시어머니 덕분에 전보다 조금 더 편하게 가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지금도 여전히 두 분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웬 젊은 남자 2명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블로그를 한다면서 음식을 다 먹어놓고 돈을 안 내고 대신에 블로그에 올려주겠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저희 시어머니가 가게 창고에 놓여있던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는 이 미친놈들이 대낮부터 무전 취식을 하려고 하네? 라며 등짝을 때리려고 들었다고 하네요. 정말 저희 시어머니라지만 진짜 겁도 없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젊은 남자면 체격 차이도 많이 나고 힘 차이도 많이 나는데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니 저도 남편도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것도 그거지만 한참 불안하던 두 분 사이가 그 경찰서 사건을 계기로 무척 좋아져서 이젠 정말로 저와 남편도 두 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다 같이 식사를 했었는데 저희 있는 자리에서 서로 내 남편이 잘생겼네, 아니다. 내 남편이 더 잘생겼었네 라면서 티격태격 하시더라고요. 너 우리 딸 며느리로 들여서 좋지? 그러는 너야말로 내 아들이 네 사이니까 아주 행복하겠어. 어느 정도 친해진 뒤에도 시어머니에게 존댓말을 쓰던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에게 반말도 쓰고 저와 남편을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 조금 오글거리고 부끄럽게도 딸 자랑, 아들 자랑하는 어머니와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참 흐뭇하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자식이긴 해도 아무래도 따로 살다 보니까 같이 살 때처럼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혼자서 외롭지 않고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면서 사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두 분이 아예 집을 합쳐 사는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두 분이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와 남편은 그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두 분이 함께 사시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보면 언제 만나더라도 정말 좋은 인연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사람은 다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처럼 외롭지 않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친구가 있을까요? 꼭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무뚝뚝하니 싸울 땐 싸우더라도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좋은 인생의 동반자처럼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평생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